그들을 위해 연주해봐. 가정부야. 가난한 사람들도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줘. 백상헌의 말은 한국 엘리트들로 가득 찬 응접실의 독처럼 떨어졌다.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떨고 있는 윤하림은 3년 동안 매일 닦았지만 한 번도 연주하지 못했던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밀려갔다. 200쌍의 눈이 그녀에 고정되어 있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른 일부는 이미 다가올 굴욕을 예상하며 웃고 있었다. 부유한 여성들의 목에 걸린 보석들이 반짝이며 그들은 속삭였고 남자들은 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오락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웃음거리가 될 하녀. 재벌 백상헌은 그녀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의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전 윤하림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유망주였다. 가족의 비극이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냈고 그녀는 돈도 가족도 희망도 없이 남겨졌다. 이제 그녀를 사실상 감금 상태로 유지했던 남자가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녀를 노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연주해. 그가 잔인한 미소를 띠며 명령했다. 윤하림의 손은 건반 위에서 떨고 있었다. 억제된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응접실에 울려 퍼졌다. 다음 8분 동안 일어난 일은 그 응접실을 침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지원해 주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윤하림은 강남구에 위치한 백상헌 회장의 저택에 있는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꼼꼼히 닦고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융천을 피아노의 광택 있는 표면에 문지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연주했던 그녀가 이제는 하루에 3번씩 같은 피아노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했고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3년간 일하면서 다듬어진 것이었다.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는 백상헌의 단호한 발소리가 윤하림에게 주인의 접근을 알렸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닿는 그의 구두 소리만으로도 그의 기분을 알 수 있었다. 오늘 1년 중 가장 중요한 파티를 앞둔 날, 그는 큰 거래가 달려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그 긴장된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백상헌은 응접실 입구에 멈춰 서서 마치 부동산을 평가하듯 분석적인 눈빛으로 윤하림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은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는 한기를 느끼게 했다. 윤하림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어떤 세부적인 것도 놓칠 여유가 없었다. 윤하림 씨, 백상헌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침의 침묵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윤하림은 천천히 일어나 앞침에 손을 닦고 돌아섰다. 그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파티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등 뒤로 손을 모으고 똑바로 선 그의 자세는 타고난 권위를 보여주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날렵한 체격을 강조했고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세련된 방식으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내일 밤은 매우 중요해. 그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다. 200명의 손님들이 올 거야. 기업인들, 정치인들, 외국 투자자들, 한마디로 누군가의 경력을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윤하림은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거의 잔인한 빛깔이었다. 그의 입가에 살짝 올라간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백상헌은 손님들에게 성공한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상을 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윤하림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그가 말할수록 윤하림의 뱃속은 조여들었다. 그녀는 그 어조를 알았고 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때를 알았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지, 그렇지? 백상헌이 차갑게 말했고 윤하림의 피가 얼어붙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배경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다. 그가 있을 때는 절대 피아노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떤 것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조금이요. 윤하림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천을 뚫고 들어갈 것 같았다. 백상헌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따뜻함이 전혀 없는 미소였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윤하림 씨.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윤하림의 세계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숨은 목구멍에 걸려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가 어떻게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백상헌은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윤하림은 저녁 식사 동안 손님들을 위해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연주할 것이다. 그녀가 항의하려 했을 때 그는 손을 들어 모든 논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녀는 잘 알려진 클래식 곡들을 연주해야 했고 그것도 잘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직장을 잃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윤하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논의가 아니야. 백상헌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밤 9시 저녁 식사 후에 준비되어 있어. 이해했나? 최후 통첩은 물리적인 위협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윤하림은 갈 곳이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며 충분한 저축금도 없었고 음악 세계와의 연결고리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네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백상헌은 윤하림을 매일 닦지만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던 피아노와 함께 방을 나갔다. 그의 권위적인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윤하림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피아노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그토록 조심했는데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그녀를 고용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한때 유망했던 피아니스트를 자신의 하인으로 삼는 변태적인 만족감을 위해 윤하림은 피아노에 다가가 실제로 누르지 않고 건반 위로 손가락을 슬쩍 움직였다. 피아노는 항상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매달 기술자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백상헌 저택에서는 단지 값비싼 장식품으로만 존재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용한 갈망으로 건반 위에서 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이 악기를 만지고 싶었는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윤하림은 자동 조종 장치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파티 준비를 감독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멀리 피아노가 청소 중에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연장선이었던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보낸 오후를 회상했다. 그때 그녀의 손은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의 자신감으로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그녀의 밝은 미래를 예측했던 교수들의 박수, 관객석에 있던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 그녀의 공연 중에 감동으로 우는 어머니를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바꾼 전화, 사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옴, 두 사람의 장례식, 바닥난 돈, 부모님과 함께 죽은 꿈들 무슨 생각해. 영애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윤하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부엌에 서서 같은 접시를 5분 동안 닦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그냥 내일 파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애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네오는 오늘 저녁에 일찍 쉬어야 돼. 내일은 긴 날이 될 거야. 오후 6시, 윤하림은 저택의 꼭대기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그리고 부지 뒤쪽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는 옷장에 걸려있는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다음 날 그녀가 마주할 굴욕의 상징이었다. 윤하림은 굴욕에 대한 두려움과 이상한 희망의 불씨 사이에서 갈등했다.
가장 품위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연주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 보였다. 그녀의 손은 수년 동안 건반을 그리워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숨을 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녀는 낡은 나무 서랍장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다. 서울예술종합학교 졸업장, 그녀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 콩쿠르에서 받은 은메달,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사진.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고 딸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 그녀는 사진에 속삭였다. 내일 연주해야 해요. 하지만 그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를 조롱할 거예요. 사진 속의 얼굴들은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공하지 않았다. 윤하림은 한숨을 쉬며 보석함을 닫고 서랍장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생각해 보았다. 거절하고 해고되는 것. 그것은 그녀가 겨우 갚기 시작한 부모님의 빚을 갚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도망치는 것?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완전히 실패하는 것. 그것은 백상원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재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아니면 그녀는 연주할 수 있었다. 정말로 연주할 수 있었다.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백상원의 부유한 친구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더라도 그녀는 적어도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위한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하림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저택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숙소로 물러갔다. 그녀는 으슥한 응접실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거대한 피아노 앞에 앉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은 압도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과 재회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첫 번째 음을 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소리는 완벽했다. 기억 속에 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잠시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곧 그들은 기억해냈다. 근육 기억이 그녀를 인도했고 쇼팽의 녹턴 2장조의 첫 마디가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왔다. 그녀가 연주할수록 그녀의 신체는 더 자유로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호흡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자 윤하림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온 것 같았다. 피아니스트 윤하림, 그녀가 한때 꿈꾸던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녀 안에 있는 그 사람. 난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그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적어도 난 진정한 나로서 연주할 거야. 그 결정과 함께 윤하림은 피아노를 닫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내일은 굴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영혼의 작은 승리가 될 것이다. 가정부의 유니폼 안에 숨겨진 예술가의 승리. 다음 날 아침 윤하림은 피로에 지친 채 눈을 떴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렸고 그 모든 악몽에서 그녀는 백상헌의 파티에서 연주하다가 손가락이 마비되거나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자신을 보았다. 각 악몽은 청중에 조롱하는 웃음소리와 백상헌의 냉담한 미소로 끝났다. 머리를 흔들어 이미지를 지우려 했지만 불안감은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남아있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하림은 저택 뒤뜰이 이미 활동으로 북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꽃집 직원들이 화려한 장미와 난초로 만든 거대한 꽃 장식을 운반하고 있었고 케이터링 트럭이 주방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임시 서빙 직원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제복을 입은 채 메인 홀에서 지시를 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백상어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림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밤은 굴욕의 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것은 또한 작은 해방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일상적인 아침 루틴을 따랐다. 샤워를 하고 평소의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한 올림머리로 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한때 음악적 열정으로 빛났었다. 지금은 그 불꽃이 거의 꺼져버린 것 같았다. 거의. 오늘만 견디면 돼. 그녀는 자신의 반영에게 속삭였다. 그저 한 번의 연주야. 그 다음엔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림은 아무것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마치 피아노의 뚜껑이 열리면 그것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저택은 이미 카오스 상태였다. 그녀는 감독을 도우며 각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테이블 배치가 완벽한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지, 거대한 화병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백상원이 지시를 내리기 위해 가끔씩 나타날 때마다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피아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은 충분히 무거웠다. 윤하림 씨, 가정부 관리자인 김영애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회장님이 당신이 저녁에 피아노 연주를 할 거라고 하셨어. 그게 사실이야? 하림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녀는 단순히 대답했다. 회장님의 요청이에요. 영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몰랐어. 네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지. 많이 못해요. 하림이 거짓말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영애는 그녀의 어깨를 짧게 쥐었다. 긴장하지 마. 그들은 그저 부자들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은 알 것이다. 그들은 하림이 연주하는 순간 알아볼 것이다. 그녀가 그저 기본적인 것만 아는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은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오후가 저물어 갈수록 하림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녀는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오늘 밤 연주할 곡들을 마음속으로 리허설했다. 손가락은 이미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몸은 결코 잊지 않는다. 욕실에서 윤하림은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갔다. 그녀는 긴장된 근육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굴욕감을 느꼈다. 백상원의 부유한 친구들을 위한 볼거리로 사용되는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검은색과 흰색의 정장 가정부 유니폼을 입었다. 이것은 백상헌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를 그의 소유물로, 그의 하인으로 표시하는 것. 하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영을 연구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했다. 눈에 띄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결의, 용기, 아마도 복수의 불꽃까지도. 저녁 7시 하림이 계단을 내려와 응접실로 들어갔을 때 파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롤스로이스, 벤츠, 그리고 페라리를 주차시키고 있었다. 메인홀은 꽃과 촛불로 장식되어 있었고 맞춤 제작된 수정 샹들리에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림은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항상 파티 중에 그랬듯이. 그녀는 그 일상을 알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음료를 제공하고 빈잔을 수거하고 눈에 띄지 않게 유용하게 있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는 주목의 중심으로 끌려갈 것이다.
손님들은 정확히 백상헌이 감명을 주고 싶어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강력한 기업인들, 국제 투자자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원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윤하림 같은 사람들을 장식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 그녀는 대화들, 계산된 미소들, 수십억 원짜리 거래를 맺는 악수들을 관찰했다. 그것은 그녀가 멀리서 알고 있는 세계였고, 한때 그녀가 초청된 아티스트로서 다녔던 세계였지 하인으로서가 아니었다. 샴페인 한 잔 더 주겠어요. 비단 지파오를 입은 우아한 중국 여성이 그녀에게 말했다. 마치 하림이 사람이 아니라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 네, 부인. 하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쟁반에서 풀 글래스를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하림은 백상헌이 가장 귀중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었다. 자신감, 위엄, 통제력. 그러나 하림은 그의 눈에 있는 긴장감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밤은 그에게 중요했다. 이 파티에서 맺어질 관계들과 거래들은 그의 사업 제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권력 있는 투자자인 박진호가 백상헌에게 다가갔다. 멋진 모임이군 백 회장,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최고의 파티를 열지. 백상헌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은 특별해 진호. 나는 당신이 제안한 합병에 대해 생각해봤어. 이야기해보자고.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며 천천히 응접실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그들이 지나갈 때 하림은 두 사람 사이의 역학을 관찰했다. 그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박진호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상헌은 그것을 원했다. 저녁 식사는 9시에 제공되었다. 고급 와인과 함께 제공된 정교한 5코스 요리였다. 하림은 서빙을 도우며 돈, 권력, 영향력에 대한 대화의 조각들을 들으면서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대해 자랑하는 것,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의 옷과 보석에 대해 속삭이는 것,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곧 그녀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녀는 벌써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아노가 방 한쪽에 서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시도할 것이다. 디저트 후 백상헌이 일어나 크리스탈 잔에 숟가락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응접실 전체에 울려 퍼져 모든 대화가 점차 멈추게 했다. 윤하림은 부엌 입구 근처에 서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친애하는 손님 여러분, 백상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좋은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제 직원 중 한 명이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윤하림에게 머물렀고 그녀는 그의 얼굴에 뭔가 잔인한 것을 보았다. 재미있는 소동을 기대하는 사람의 표정. 윤하림 씨, 이리 와요. 그가 명령했다. 갑자기 이백상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백상헌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굴욕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하기를 원했다. 그의 부유한 친구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하림의 다리는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 떨렸다. 각 발걸음은 조용한 응접실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속삭임, 낮은 코멘트, 억제된 웃음소리를 들었다. 몇몇 여성들은 경멸의 시선을 교환했고 몇몇 남성들은 백상헌이 준비한 오락거리에 대해 언급했다. 하림은 얼굴을 무표정하게 유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모든 모욕적인 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저 가정부가 정말 연주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백 회장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림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에 도착했다. 악기의 뚜껑을 열면서 그녀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수입된 스타인웨이는 훌륭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쿠션이 있는 벤치에 앉은 하림은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녀의 손은 건반 위에서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억제된 웃음소리와 악의적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백상원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녀를 밤의 구경거리로 그의 부유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만든 것이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한 여성이 가짜 걱정으로 물었다. 무대의 공포증? 다른 여성이 말했고 더 많은 웃음을 유발하며 굴욕을 더했다. 하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을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라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진정한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에서 온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방은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유니폼 칼라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백상원이 그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보세요. 이것이 한때 유망했던 피아니스트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녀는 제 바닥을 닦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건반을 건드리자 차가운 상가의 감촉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이것은 적어도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뭔가가 바뀌었다. 그녀의 손은 떨림을 멈추었고 어깨는 바로 섰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위치시켰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응접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윤하림은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2장조의 첫 음들이 액체 크리스탈 방울처럼 피아노에서 흘러나왔다. 윤하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3년간의 침묵 후 마침내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각 소리는 완벽하게 발음되었으며 각 음악적 구문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정확성으로 구성되었다.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방 안에 누구도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가정부의 단순한 아마추어 연주가 아니라 비르투오소의 대가적 연주였다. 서울예술종합학교의 신동이었던 윤하림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림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몸은 이제 긴장에서 풀려나 음악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대화는 바람에 의해 꺼지는 촛불처럼 하나씩 멈췄다. 먼저 석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사업가들이었다. 그 다음은 서로의 드레스에 대한 논평을 중단한 뒷테이블의 억만장자 부인들이었다. 몇 초 안에 200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고 그 단순한 가정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매혹되었다. 하림은 더 이상 백상원의 저택 응접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19세 때 서울예술종합학교로 돌아갔고 그때 전 세계가 가능해 보였고 음악은 그녀의 모국어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가 그녀 자신의 몸의 연장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용이함으로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다. 각 음표는 수년간의 연구, 희생, 그리고 그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손님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경외,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감동. 이전에 경멸의 눈빛을 보냈던 여성들은 이제 입을 약간 벌리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전에 그녀를 오락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남성들은 이제 진정한 예술가의 존재 앞에서 겸손해졌다.
피아노 옆에 서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백상헌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유나림이 간단한 작은 음악을 연주하여 손님들로부터 몇 가지 자애로운 칭찬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하림은 녹턴에서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더 복잡한 패시지를 다루며 건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몸 전체가 음악과 함께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은 음악의 감정적 변화를 반영했다. 때로는 부드럽고 침착하게, 때로는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박진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사업에서의 냉정함으로 알려진 사람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단지 그 음악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만 알았다. 어린 시절 이후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던 무언가. 고급 와인과 호화로운 음식, 비즈니스 대화로 가득 찬 방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이 순간 그것은 콘서트 홀이 되었고 하림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메스트로였다. 그녀의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은 이제 우아한 공연 드레스처럼 보였고 그녀의 단순한 올림머리는 세련된 무대 스타일처럼 느껴졌다. 윤하림은 이제 완전히 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백상헌의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술가가 되었다. 도지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에 존경받는 음악평론가가 천천히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70세의 여성으로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은 회색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50년의 경력 동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을 지켜봤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는 데 전문가였고 그녀의 리뷰는 음악가의 경력을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다른 손님들도 그녀의 예를 따랐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힘에 이끌렸다. 윤하림 주위에 원이 형성되었고 사람들은 마치 신성한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다가왔다. 대리석 위에 하이힐 소리는 완전히 멈췄다. 심지어 웨이터들도 듣기 위해 자신들의 쟁반을 내려놓았다. 도지인은 음악의 모든 뉘앙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녀의 노련한 귀는 하림의 연주에서 단순한 기술적 능력 이상의 것을 들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이해, 작곡가의 의도에 대한 직관적 파악, 그리고 단지 재능 있는 연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무언가였다. 하림은 녹턴에서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로 전환했지만 그 전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근육 기억이 통제권을 가져갔고 15세 때부터 암기했던 곡들을 연주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적 실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화음, 각 휴식, 각 크레센도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상실, 그녀의 추락, 3년간의 굴욕 동안의 그녀의 조용한 저항의 이야기였다. 세상에 여성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놀랍군요. 백상헌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그의 계획은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하림을 굴욕시키려던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빛나는 순간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의 표정은 웃음에서 불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지인이 하림 옆에 다가가 서서 그녀의 손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극한 집중력이 있었고 마치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것처럼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다. 어디서 배웠지?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 음악계에서 모든 주요 신인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재능이 그녀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내인 신지현, 그녀의 사회적 오만함과 냉정함으로 알려진 사람이 피아노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윤하림의 손에 고정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공부했고 메스트로를 볼 때 알아봤다. 그녀는 어디서 이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지만 그는 음악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질문을 듣지 못했다. 백상헌의 비서인 정민수는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몰래 하림의 연주를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순간이 중요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떨렸고 그는 카메라가 이 음악의 감정적 깊이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림은 발라드를 마치고 쉬지 않고 다른 것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쇼팽도 바흐도 백상헌이 언급한 클래식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작곡이었다. 그녀가 수년 전에 작곡했지만 결코 누구에게도 연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다. 윤하림의 자작곡은 상실과 재탄생에 관한 곡이었다.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세상이 그녀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열정,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마침내 이 저택에서의 3년간의 조용한 굴욕. 음악은 바다의 파도처럼 오르내렸고 때로는 애무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했다. 윤하림은 다시 눈을 감았고 완전히 자신의 창작물에 몰입했다. 그녀의 손은 최면적인 유동성으로 움직였고 각 움직임은 정확했지만 열정이 넘쳤다. 그녀의 곡은 절망의 시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희망의 빛을 향해 상승했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었고 음표로 표현된 그녀의 인생이었다. 결국 그것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승리에 관한 것이었다. 백상헌은 이마에 찬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는 이러한 파티에서 결코 목격한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감정. 평생 동안 사고팔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이들처럼 마비되어 있었고 윤하림의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만! 백상헌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윤하림도 그랬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연주했고 자신의 음악에 몰입했다. 그만하라고 했어! 백상헌이 더 큰 소리로 외쳤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몇몇 사람들이 분명한 불만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그가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 도지인은 백상헌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70대 여성으로서는 놀라운 강렬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음악계에서 두려운 평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비평으로 경력을 무너뜨리거나 한편의 리뷰로 무명 아티스트를 스타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재능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젊은이.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수십 년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젊은 여성은 천재예요. 어디서 그녀를 찾았어요? 백상헌은 물밖에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은 그 순간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어떤 거짓말도 윤하림의 명백한 재능 앞에서 어리석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일해요.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도지인이 물었다. 백상헌이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개인 집이 아니라 무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림은 자신의 작곡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고 손은 정서적으로 강렬한 결말을 향해 건설하면서 건반 위를 열정적으로 날아다녔다. 각 화음은 이전 것보다 더 강력했고 심지어 웨이터들도 듣기 위해 서빙을 멈추게 했다. 박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향해 몇 걸음 더 다가갔다. 평생 동안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던 그에게 이 순간의 취약함은 이상했다. 그러나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하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표현적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가 평생 동안 찾아왔던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 순수한, 꾸밈 없는 진실.
마지막 음을 쳤을 때 이어진 침묵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초월적인 무언가가 일어난 후에만 발생하는 침묵의 유형으로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순간이 필요할 때였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도지인이었고 느리지만 강렬한 박수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예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다. 몇 초 안에 전체 응접실이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그것은 사교 행사의 예의 바른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감동의 환호였으며 진정한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종류의 박수였다. 윤아림은 마침내 깊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피아노에서 눈을 들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얼굴의 눈물이 이전에는 경멸만 있던 곳에 이제는 감탄이 있었다. 그녀의 눈이 백상헌의 눈과 만났을 때 그녀는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순수한 두려움. 그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조율된 작은 굴욕이 되었어야 할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다. 윤하림은 더 이상 그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줍은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술가였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도지인은 피아노에 계속 앉아있는 윤하림에게 다가간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멍해 있었다. 음악 평론가는 눈에 눈물이 있었다. 그녀의 경력 동안 매우 적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었다. 내가 당신과 급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씨. 도지인이 말했다. 당신이 방금 한 일, 이것은 평범한 재능이 아니에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누구와?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녀는 상황의 미묘함을 깨닫고 멈췄다. 윤아림은 백상헌을 바라보며 대답할 허락을 구했지만 그는 창백했고 명백하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예술종합학교예요, 선생님. 윤아림은 마침내 그 힘을 찾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중을 통해 파도처럼 속삭임이 퍼졌다. 서울예술종합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음악기관 중 하나였고 아마추어나 딜레탕트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구상의 최고 음악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으로 일하고 있나요? 도지인은 다시 멈췄지만 윤아림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손님들이 다가와 그녀를 방해했다. 그것은 긴 이야기예요. 윤아림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들렸다. 박진호, 여전히 감정으로 붉어진 눈을 가진 채 윤아림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가씨, 당신이 방금 한 일은 제가 제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요 마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하림은 미소를 지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가 진실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장난기가 반짝였고 음악을 통해 해방된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백상헌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가 말했을 때 그것은 필사적인 외침으로 나왔다. 공연은 끝났어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윤하림에게 다가와 그녀를 축하하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피아노 주위의 원은 매 순간 커졌고 백상헌은 자신이 평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하림을 굴욕시키는 대신 그는 그녀가 정말로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플랫폼을 제공했고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 당신의 자작곡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영혼을 들은 것 같았어요. 하림은 그 말에 약간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곡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백상헌은 사람들 사이를 밀며 윤아림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의 손님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초점은 완전히 하림에게 있었고 그의 존재는 거의 잊혀졌다. 그
그녀의 음악은 수십 년 동안 감동하지 않았던 마음들을 감동시켰고 이익과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기계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손님들은 윤하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작은 그룹들이 응접실 구석구석에 형성되었고 그녀가 유일한 주제였다. 사업과 투자에 대한 대화는 완전히 잊혀졌다. 모든 사람들은 천사처럼 연주하는 가정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도지인은 응접실의 더 조용한 한쪽에서 윤하림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젊은 여성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질문들을 했다. 음악평론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내서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메모를 했다. 당신은 몇 살 때 학교에 들어갔나요? 도지인이 물었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15살이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윤하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항상 응접실을 돌아다니며 절망적으로 다른 주제로 손님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백상헌을 주시했다. 도지인은 감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주 어린 나이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 입학하죠. 당신은 신동이었겠군요. 하림은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단지 음악을 사랑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4살 때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언제 나왔나요? 21살? 과정을 마치지 않았나요? 도지인은 계속해서 물었고 명백하게 놀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와예요? 이런 재능으로 당신은 유럽의 최고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어야 했고 국제적인 경력을 가져야 했어요. 윤하림은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공연 후 경건함으로 건반을 만지는 피아노에 여전히 접근하는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은 도지인과 공유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다. 특히 그들이 방금 만났을 때는 제 가족에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전체 이야기도 아니었다. 진실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복잡했다. 응접실 반대편에서 백상헌은 주요 투자자들 중 몇몇과 점점 더 긴장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그가 국제적인 수준의 피아니스트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질문들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당혹스러워졌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백상헌 씨? 박진호가 질문했다. 도시의 가장 큰 건설 회사들 중 하나를 소유한 사람으로 윤하림의 공연 중에 울었던 같은 남자였다. 그 여성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 중 하나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당신의 집을 청소하게 되었죠? 백상헌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명백하게 긴장해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자세는 사라졌다. 그녀는 일이 필요했고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어요. 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재능을 알고 있었나요? 다른 투자자, 국제투자펀드를 운영하는 더 젊은 남자가 주장했다. 백상헌은 대답하기 전에 너무 오래 망설였다. 저는 그녀가 연주할 줄 안다고 의심했어요. 그 대답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남자들은 백상헌이 사업 세계에서 수년간 잘 알고 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성과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의 표정. 기업 세계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성과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일들은 매우 빠르게 꼬일 수 있었다. 윤하림은 도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3년 동안 피아노를 전혀 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고백은 음악평론가의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3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주하지 않았다고요? 도지인의 목소리는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범죄예요. 한편 윤하림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었다. 사업가들, 의사들, 변호사들, 외교관들 모두가 그녀에게 인사하고 싶어 했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노출되고 취약하다고 느꼈으며 마치 어떤 역할을 연기해야 할지 모른 채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서울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고요? 한 나이든 신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내 아들이 그곳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들은 1000명 중 1명만 받아들이죠. 하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재능이죠. 도지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력했다. 당신의 연주는 타고난 직관과 기술적 능력의 희귀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내가 50년 동안 평론가로 일하면서 보았던 가장 흥미로운 젊은 음악가 중 한 명이에요. 하림은 이러한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정부라는 정체성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녀의 꿈과 열망을 억눌렀고 겨우 생존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 갑자기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고 그것은 압도적이었다. 정민호 박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 중 일부와 함께 일에 온 음악 프로듀서가 전문적인 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윤하림에게 다가왔다. 그는 하림이 대화에 응하기 전에 다른 여러 모습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다. 윤하림 씨, 당신은 전문적으로 다시 연주해야 해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레코드 회사들, 콘서트 프로모터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윤하림은 백상원 방향으로 불안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나요? 어떤 배타적인 고용 계약에 묶여있지는 않죠? 윤하림은 자신의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일을 그만둘 돈이 없었고 살 곳이 없었으며 한때 자신의 재능에 가졌던 자신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매일의 굴욕 3년은 그녀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공연에 여전히 감동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내가 대화에 합류했다. 아가씨, 당신이 방금 거기서 한 일은 순수한 예술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10년 동안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절대로 결코 당신의 감성의 10분의 1로도 연주할 수 없었어요. 도움의 제한이 늘어났지만 모든 것이 윤하림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잠시 후에 사라질 꿈인 것처럼, 마치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백상헌의 피아노를 닦고 있을 것처럼. 그러나 하림의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일까? 다시 한번 음악가가 될 기회? 그녀는 감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은 매혹적이었다. 참석한 상원 의원 중 한 명의 아내가 엄격한 표정으로 백상헌에게 다가갔다. 백상헌 씨, 당신이 이 젊은 여성에게 적절히 지불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재능은 가정부 월급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백상헌은 이제 모든 면에서 패배한 모습이었다. 그의 귀중한 네트워킹 기회는 윤하림에 대한 열광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의 잔치는 그녀의 데뷔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조차 의심받고 있었다. 그의 가정부의 숨겨진 정체성과 그가 왜 그녀의 재능을 억압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원래 계획된 네트워킹과 사업 대화는 사라졌고 대신 응접실은 윤하림의 음악과 그녀의 신비로운 배경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드레스와 비싼 보석을 입은 여성들은 이제 하림을 질투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권력 있는 기업인들은 그녀의 기술에 감탄했고 심지어 몇몇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의뢰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백상헌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로 그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그의 파티는 윤하림의 쇼로 변했고 그는 이제 그저 배경이었다. 그가 그녀를 굴욕스럽게 하려던 계획은 역효과를 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도지인은
응접실의 더 조용한 한쪽에서 윤하림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음악평론가의 날카로운 눈은 젊은 피아니스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윤하림의 모든 말을 세심하게 들었다.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도지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적이었다. 내가 당신에 대한 기사를 쓸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윤하림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도지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인터뷰를 할 수 없어요. 백 회장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도지인의 입술이 가늘게 벌어졌다. 그 남자가 당신의 재능을 억압해온 것 같군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당신의 배경을 알고 있었나요? 하림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저는 제 음악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지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비밀로 했군요. 그는 당신이 가정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오늘 밤까지 당신의 재능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당신을 굴욕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하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다른 쪽에서는 백상헌이 박진호와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백상헌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평소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당신이 그녀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박진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었던 거야. 어쩌면 그녀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거겠지. 백상헌은 방어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박 사장님.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설명해봐. 박진호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백상헌은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이 왜 윤하림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재능을 비밀로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진실은 그의 평판을 더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정민호 박사는 하림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다. 다음 주에 전화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한 오디션을 마련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예요. 그는 항상 새로운 솔리스트를 찾고 있죠. 하림의 눈이 커졌다. 국립교향악단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았어요. 정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오늘 밤 보여준 것은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리고 음악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한 번 배우면 결코 잊지 않죠. 모든 대화, 모든 제안, 모든 칭찬은 윤하림에게 현실감이 없었다. 3년 동안 그녀는 그저 존재했을 뿐이다. 그녀는 꿈꾸는 것을 그만두었고 희망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심지어 자신이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상헌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의 파티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더 나쁜 것은 그의 투자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이제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윤하림의 재능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로 고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백 회장, 국제금융그룹의 CEO인 이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당신은 우리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군요. 이 젊은 여성이 당신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백상헌은 마시다 만 위스키 잔을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왜 언급했어야 했죠? 그녀는 내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단순한 직원이라고요?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피아노의 메스트로예요. 나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들어봤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만큼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투자자가 대화에 합류했다. 그녀는 서울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공부하려면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이 필요하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 백상헌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싫었다.
진실은 그가 정확히 윤하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고용한 이유였다. 그녀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뛰어난 줄은 몰랐어요. 이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믿기 어렵군요, 백 회장. 당신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당신은 수년간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해 왔잖아요. 백상헌은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구석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종류의 의심은 사업 세계에서 치명적일 수 있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였고 그는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녀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거였어요. 그는 방어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저 우연히 그녀에게 오늘 밤 연주하라고 요청한 건가요? 박진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백상헌은 불편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저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 건너편에서 윤하림은 여전히 도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백상헌이 투자자들에 의해 신문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처럼 느껴졌다. 3년 동안 그녀를 깔보고 그녀의 재능을 억압하고 오늘 밤 그녀를 굴욕스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하림은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이한 동정심을 느꼈다. 백상헌은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을 더 강하게 느껴야 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윤하림은 자신이 백상헌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은 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는 진실된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은 백상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힘이었다. 파티가 끝나가고 있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윤하림에게 개인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고 초대를 제안하고 심지어 즉석에서 일자리도 제안했다. 평생 동안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하림은 갑자기 그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내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유명한 법원 판사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녀의 선생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금액이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림은 공손하게 웃으며 그녀의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르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기업 행사가 있어요. 대기업 CEO가 제안했다. 당신이 우리 손님들을 위해 연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젊은 음악가에게 걸맞은 사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림은 압도된 기분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백상헌의 가정부였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잔을 채우고 접시를 치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제 그녀는 갑자기 수요가 많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도지인은 하림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를 방의 한쪽으로 안내했다. 이 모든 제안에 압도되지 마세요. 그녀가 조언했다. 당신은 지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우선 당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인 선생님. 저는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아요. 도지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윤하림 씨. 당신의 음악은 사람들의 영혼에 닿아요. 그것은 매우 드문 선물이에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하림에게 건넸다. 내일 전화하세요. 당신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하고 당신에게 매우 관심이 있을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도지인은 위대한 재능을 발견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강렬함으로 윤하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당신이 연주를 멈추게 했든지 그것은 이렇게 계속될 수 없어요.
당신은 세상에 대한 거의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림은 갑자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왔다. 도지인의 말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가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백상헌은 현관문 근처에 서서 떠나는 손님들에게 형식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그의 평소의 카리스마는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그는 문을 천천히 닫고 윤하림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의 표정은 그녀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억제된 분노였다. 자신이 만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남자의 분노. 내 사무실로, 지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윤하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공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잠시 동안이라도 그녀는 수년 동안 잠자고 있던 내면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오랫동안 물 아래 있다가 다시 숨을 쉬는 것과 같았다. 백상헌은 단단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자리를 잡고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명백하게 싸우면서 광택 있는 표면에 손을 짚고 사무실 문을 세게 닫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평소에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은 사라졌다. 당신은 오늘 밤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3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당신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는 감사인가요? 윤하림은 그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게 서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났고 그것은 다시 잠들려고 하지 않았다. 보호하셨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백 회장님, 당신은 저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제 재능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하인으로 대했고 오늘 밤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백상헌의 입이 한순간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그는 이런 직접적인 도전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도왔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림이 갑자기 물었다. 어떻게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백상헌의 얼굴에 기이한 표정이 스쳤다. 마치 자신이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하림이 주장했다. 알고 싶어요. 왜 저를 고용했고 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지요. 백상헌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내적 갈등이 보였다. 마침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당신 어머니를 알았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림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모든 대답을 예상했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공부했어요.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백상헌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윤미영은 음악과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지만 하림은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것은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무엇이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어요. 백상헌이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녀는 당신의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작곡가, 낭만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돈은 없었죠. 하림은 이 계시의 무게를 느끼며 책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백상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기억했다. 어머니가 가끔 대학 시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서 멍한 표정을 짓던 것을. 그 안에는 백상헌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를 고용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 어머니 때문에요. 백상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이력서를 봤을 때 즉시 알아봤어요. 윤미영의 딸, 그녀와 같은 피아노 재능을 가진 딸, 당신이 부모님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도와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왜 저를 가정부로 만들었죠? 왜 저를 도와서 계속 연주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림의 목소리는 떨렸다. 백상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단지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당신은 그녀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말을 멈추었다. 무엇이요? 하림이 재촉했다. 질투심이 들었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미영이 선택했던 그 음악가의 딸이 그렇게 재능이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억압했어요. 당신이 연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을 굴욕스럽게 하려고 했어요. 윤하림은 백상헌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그저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백상헌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여자의 딸이었고 그가 거부한 음악 세계의 일부였다. 정말 비열하군요. 하림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떨렸다. 당신은 저를 단지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의 희생양으로 사용했어요. 당신이 저를 굴욕스럽게 하려고 계획했을 때 그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이었군요. 백상헌의 얼굴이 붉어졌다. 넌 이해하지 못해. 나는 미영을 정말로 사랑했어. 그녀는 내가 원했던 유일한 여자였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거부했어. 그녀는 음악을 선택했어. 당신의 아버지를. 그래서 저를 통해 복수한 거군요. 하림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고용해서 제 꿈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요. 백상헌은 자신의 피난처였던 거대한 책상 뒤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정원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어 비어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파티의 흔적들.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잠시 멈추었다. 당신이 피아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미영을 보았어요. 젊고 아름답고 재능이 넘치는 그것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림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조롱하기로 결정했군요.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연주하게 해서요. 백상헌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당신의 음악은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당신의 음악은 나를 다시 그때로 데려갔어요. 미영이 연주하던 때로. 하림은 그의 말을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적어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슬픔, 후회, 그리고 집착이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림이 물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없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백상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하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제안인가요?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학업을 마치든 공연을 시작하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할게요. 하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왜요? 왜 갑자기 저를 도우려고 하죠? 백상헌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하림이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진정한 감정이 있었다. 당신 어머니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거죠. 하림은 그 제안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백상헌에게 빚을 지는 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백상헌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것은 진심 어린 제안이에요. 6개월 후
윤아림은 세종문화회관 무대 뒤에서 도지인이 그녀를 위해 사주기로 고집했던 검은색 콘서트 드레스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울시향과 함께 24주간의 집중 리허설, 다른 도시에서의 오디션, 작은 이벤트에서의 공연 후 그녀는 다시 음악 세계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백상헌의 저택에서의 운명의 밤은 그녀의 해고로 끝났다. 백상헌은 손님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것에 분노하여 윤아림을 내쫓았고 그녀에게 집을 떠날 시간으로 주말만 주었다. 하지만 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그녀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구원이 되었다. 그날 밤 파티에서 만난 박진호는 하림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도지인은 그녀에게 음악계로의 복귀를 위한 모든 문을 열어주었다. 도지인이 윤아림에 대해 쓴 기사, 숨겨진 천재, 가정부가 어떻게 그녀 세대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밝혀졌는가는 전국의 신문에 다시 게재되었다. 기회들은 도미노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는 초대, 녹음 제안, 다른 도시에서 공연하는 제안. 놀랍게도 윤아림은 백상헌의 후원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통제나 기대 없이. 준비됐어요? 도지인이 분장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하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검은 드레스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았고 그녀의 머리는 우아한 올림머리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한때 백상헌의 저택에서 바닥을 닦던 같은 사람이었을까? 네, 준비됐어요. 하림이 대답했다. 그날 밤 세종문화회관은 만석이었다. 5개의 다른 신문들의 평론가들, 문화부 장관,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이모 김수연,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이어서 재탄생이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포함했다. 윤하림이 저택에서 작곡하기 시작했고 이제 완성된 곡이었다. 그리고 오열에서 백상헌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라 그가 굴욕시키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우연히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재능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을 보여주었다. 하림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있어야 했던 곳이었다. 지휘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하림은 자신의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초기의 성공, 그들의 죽음 후의 추락, 굴욕적인 3년간의 가정부 생활,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 그녀의 재탄생, 첫 번째 음을 치면서 윤하림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상실, 그녀의 굴욕, 그것들은 모두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녀의 음악에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윤하림은 마침내 자유로웠다.